폰 주고 읽고 싶다 그랬는데 아빠가 읽었는데 기억이 나냐 물어본 거지. 아예 안 나. 그러니까 까비. 아 까비. 한쪽이라도 들으려고 했는데 한쪽도 기억이 안 나. 졸렸구만. 응. 그래 잠이 먼저 올래. 맞아. 잠이 먼저야. 정답이야. 잠을 잘 자야 몸이 건강해지지.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읽어. 읽을게. 아 그만해. 이러고 복을 가져다주는 불씨. 불씨가 준 선물. 맞아 준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박영감이 살았단다. 박영감은 해 뜨기 전부터 깜깜 밤중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웬일인지 살림은 좀처럼 늘지 않았대. 목구멍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였지. 풀칠이 뭐야? 목구멍에 풀칠 왜 해? 풀이 뭐냐면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응. 쌀이 귀해가지고 쌀을 못 먹고 쌀을 조금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산에 가서 풀 같은 거 캐오고 뽑아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마솥에다 해가지고 물을 잔뜩 넣고 죽을 끓이는 거야. 죽. 쌀을 오래 끓이면 쌀이 뭔지는 아는데. 누룽지나 그렇게 뭐 미음 같은 끈적끈적한 밥그릇.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우리처럼 밥을 이렇게 딱 먹어야 되는데 알갱이로 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밥 하나 가지고 가마솥에다 넣고 물 넣고 저기 산에 가서 풀 뽑아가지고 풀 넣고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사람이 이 밥 한 공기 가지고 4명 5명 여러 명이서 같이 먹는 거지. 응. 아무 풀이나 됐나 그게? 아무 풀이 아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지. 응. 하여튼 그렇게 밥을 이렇게 그니까 겨우 근데 그게 밥을 해가지고 물을 넣고 막 보글보글 끓으면 얘가 우리 부치는 풀처럼 딱풀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풀이 돼 밥이. 그래서 목구멍에 겨우 풀칠을 한다는 거야. 밥을 많이 먹을 순 없고 가난하니까 살림살이가. 목구멍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였지. 간신히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어서 가난해서 그 얘기야.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였지. 박영감한테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였어. 150년 동안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는 불씨였지. 박영감은 자나깨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 예부터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면 그 집안에 복이 온다고 했다. 그러니 더욱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씨를 돌보거라. 며느리는 시아버지 가르침대로 불씨를 정성껏 살폈어.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빨래를 하고 돌아와서도 언제나 불씨부터 먼저 살폈지. 밤에는 아궁이에 불씨를 조심조심 화로에 옮겨 담아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고 잠을 잤어. 그러던 어느 겨울날 사흘 밤낮이나 계속 비가 내렸어. 한겨울에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린담? 그러게 말이에요. 여름 장마보다 더 하네요. 정말이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많은 비가 내렸어. 박영감네 며느리는 혹시라도 비가 새어 불씨가 꺼질까봐 조심 또 조심했어. 낮이건 밤이건 불씨를 살피고 또 살폈지. 비가 그치고 난 뒤 마을에선 난리가 났어. 집집마다 불씨가 몽땅 꺼지고 만 거야. 그런데 불씨를 살리려고 별짓을 다해도 불씨가 일어나지 않지 뭐야. 이것 참 큰일이네. 밥도 지어야 하고 쇠죽도 끓여야 하는데. 그럼 같은 걸 먹는다는 거야? 응? 박용감하고 비슷한 거 먹는 거야? 아니
큰일이라고 밥도 지어야 하고 쇠죽도 끓여야 되는데 불을 새죽이 그밥 쇠 새죽. 소죽 아, 소죽 소죽 끓여서 밥 줘야지 소도 소죽. 근데 밥도 지어야 하고 소죽도 끓여야 하는데 소 밥도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불씨가 일어나지 않아서 불이 있어야 끓이지. 그보다도 추워서 당장 얼어 죽을 판이요.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 박영감네 집에는 불씨가 살아있다는데요. 그 집 가서 불씨 좀 얻어옵시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네로 몰려갔어. 영감님, 때 아닌 비에 마을 불씨가 모두 꺼졌습니다. 불씨 좀 나누어 주셨으면. 뭐요? 마을 사람들 말에 박영감은 버럭 화를 냈어. 아니, 도대체 어찌했기에 자기 집 불씨를 꺼뜨리고 고이 모셔온 남의 집 불씨를 나누어 달라는 거요? 썩 물러가시오. 박영감 호통에 사람들은 더는 말도 못 붙이고 돌아갔어. 그날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없었어. 박영감네 며느리는 잠들기 전 불씨를 화로에 옮겨 담으면서 한숨을 쉬었어. 불씨도 못 얻고 쫓겨난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야. 모두들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그런데 그때 부엌문이 삐걱 열리더니 웬 사내아이가 들어왔어. 아이는 몸이 꽁꽁 언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넌 누구니? 처음 보는 아이로구나. 며느리는 얼른 아이를 아궁이 앞으로 끌어안쳤어. 얼마 전에 할머니하고 뒷산 밑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이번 비에 불씨가 죽어서 방에 불도 못 대고 있어요. 할머니는 추운 방에서 죽도 못 드시고. 저런, 가엾기도 하지. 이를 어쩌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 며느리는 불씨를 작은 화로에 담고 따끈따끈한 찐 감자 몇 알도 쌌어. 얘야, 얼른 가져가거라. 네, 고맙습니다. 사내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총총 사라졌어. 그런데 다음날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집집마다 꺼졌던 불씨가 다시 활활 살아났는데 박영감네 불씨만 밤사이에 꺼져버린 거야. 며느리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 이 일을 어쩌나? 이 일을 어째?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어. 뭐가 어째고 어째? 7대째 내려오던 불씨를 죽였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나? 박영감의 호통 소리가 온 마을에 쩌렁쩌렁 울렸어. 그러자 며느리는 덜덜 떨면서 지난밤 일을 이야기했어. 혹시 그것 때문에 불씨가 꺼졌나 생각했으니까. 뭐라고? 누구 마음대로 불씨를 나누어 준 거냐? 우리 집안의 보물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복은 다 날아갔다. 그래서 불씨가 꺼진 거라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빌고 또 빌었어. 박영감은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켜 주었어. 밤이 되자 며느리는 큰 화로에 불씨를 담아 조심조심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어. 행여 바람 들어오는 데는 없는지 문틈도 꼼꼼히 살피고 자다 깨다 선잠을 자면서 불씨를 살폈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그대로 까무러치고 싶었어. 또다시 불씨가 꺼져버린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영감에게 사실대로 말했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불씨를 꺼뜨리다니!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박영감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며느리를 쫓아내려 했어. 하지만 며느리와 다른 식구들이 눈물로 호소하여 딱 한 번만 더 용서하기로 했지. 또다시 밤이 오자 며느리는 불씨를 화로에 옮겨 담지 않고 아예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지키기로 했어.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고 바느질을 하면서 말이야. 며느리는 한 땀 한 땀 천천히 바느질을 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잠이 솔솔 밀려들었지. 어느 틈에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웬 사내아이가 아궁이를 헤집으며 불씨를 죽이고 있지 뭐야. 게다가 그 아이는 지난번에 불씨를 얻으러 왔던 아이였어. 아니 얘야! 며느리가 부르자 아이는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어. 며느리는 재빨리 아이 옷자락에 바늘을 꽂았어. 명주 실타래는 술술술 풀려나갔지. 실타래가 더는 풀리지 않을 무렵 첫 닭이 울었어. 날이 밝자 또다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박영감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자 며느리가 공손히 말했어.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박영감에게 자세히 말했어. 이 시를 따라가 보면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감과 며느리는 시를 따라서 걷고 또 걸었어. 그런데 실은 산 밑이 아니라 고개를 넘고 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아이고 얘야, 나는 더는 더 못 가겠다. 박영감이 양지바른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 며느리도 바위 아래 쭈그리고 앉으며 숨을 돌렸지. 그런데 문득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새파란 풀이 돋아났지 뭐야. 한겨울에 웬 풀이람? 며느리 말에 박영감도 그 풀을 들여다보는데 글쎄 명주실이 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 박영감과 며느리는 꽁꽁 언 땅을 조심조심 파기 시작했어. 한 뼘쯤 땅을 팠을 때 박영감이 놀라 소리쳤어. 아가, 이게 산삼이로구나. 산삼. 네? 세상에 이 귀한 산삼을 네 마음씨가 착해서 하늘이 복을 내리셨나 보다. 박영감네는 산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 박영감은 이 모든 복이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라고 여겨 그 뒤로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았대. 진짜 부자 같네. 기와집이야. 그러니까. 어디? 이거? 물론 불씨가 꺼진 집에는 언제든지 불씨를 나눠주면서 말이야. 정보 마당, 복을 가져다주는 불씨.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불을 소중히 여겼어요. 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먼저 불은 나쁜 애군을 모두 태워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른 뒤 신랑 집으로 오면 신부에게 화토불을 뛰어넘게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나쁜 것은 다 쫓아내고 잘 살리라는 바람이었죠. 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뜻했어요. 불씨가 집안에 남아있어야 집안이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궁이에는 항상 불씨를 살려놓았답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는 초나 성냥을 사가곤 했는데 이것도 불길이 일어나듯 새 집에서 부자가 되어 잘 살라는 뜻이었지요. 심지어 이사갈 때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고 조심조심 가져가기도 했대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불에 여러가지 신성한 의미를 두고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리고 불을 이용한 놀이나 의식을 통해 나라와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했지요.
불씨가 준 선물은 함경도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새로 고쳐 쓴 이야기입니다. 불에 관련된 의식과 놀이, 종이 태우기. 종이 태우기는 굿이나 고사 등을 지낼 때 나쁜 기운을 쫓아버리려고 종이를 태우는 것을 말해요. 가정이나 마을 전체를 위해 하는 종이 태우기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도 있어요. 마을 전체가 함께 지내는 당산제나 장승제 때는 마을 사람들 이름과 태어난 때를 모두 하얀 종이에 적어 두었다가 제사가 끝날 때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면 종이에 적힌 사람 모두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달집 태우기. 정월 대보름 저녁달이 떠오를 무렵 마을 뒷동산이나 마을 앞 들판에서는 달집 태우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산에 가서 잎이 푸른 소나무나 대나무를 베어다 기둥을 만든 다음 그 주변에 집단을 세워 달집을 만들지요. 달이 막 떠오를 때 달집에 불을 붙이고 풍물패들과 함께 불 주위를 돌며 신나게 노는 놀이로 그 해의 부정과 악을 태워 깨끗이 하는 의식이지요. 달집이 기울어진 방향에 따라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는데 달집이 고루 잘 타오르면 풍년이 들고 불이 도중에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생각했대요. 송해견 날리기. 송해견은 연에 나쁜 액을 실어 보낸다는 뜻에서 송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대보름날 연을 날리고 놀던 아이들은 해질 무렵이면 연에 불을 지펴 하늘로 멀리 날려보냈어요. 불이 나쁜 기운을 태워 멀리 날려버렸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었지요.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아이들이 논둑과 밭둑의 마른 불에 일제히 불을 지르는 놀이예요. 불로 나쁜 귀신을 쫓아버리고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좋은 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잡초를 태움으로써 농사를 망치는 해충의 알이나 쥐를 없애 풍년을 빌고 한편으로는 불을 태운 재가 거름이 되도록 하는 뜻도 있지요. 열두띠가 생겨난 이야기. 열두동물 수문장. 옛날 옛적 하늘나라에는 12개의 대문이 있었단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들을 지나야 했어. 하느님과 선녀들도 그랬고 착하게 살다 간 사람이나 동물들도 그랬어. 그만큼 중요한 문이니 잘 지켜야겠지? 그래서 하느님이 시종에게 말했어. 저 아래 땅으로 내려가 12대문을 지킬 수문장들을 찾아오너라. 땅으로 내려온 시종은 수문장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그러다 시종이 논두렁을 지나는데 듬직한 덩치에 힘센 뿔까지 가진 소가 이랴 이랴 소리에 맞춰 묵묵히 논을 갈고 있는 거야. 너는 힘도 세고 일도 잘하니 수문장으로서 더 바랄 게 없구나. 그래서 소가 첫 번째로 뽑혔지. 시종이 산속을 지나는데 무서운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까지 가진 호랑이가 어흥 하고 산이 떠나갈 듯이 소리치는 거야. 너는 용맹스럽고도 위험이 있으니 누구든 너를 기꺼이 따르겠구나. 그래서 호랑이가 두 번째로 뽑혔지. 시종이 언덕을 넘어가는데 덤불 사이로 두 귀가 쫑긋거리더니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와 깡충깡충 언덕길을 잘도 올라가는 거야. 너는 조심스럽고도 동작이 빠르니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 있겠구나. 그래서 토끼가 세 번째로 뽑혔지. 이번에는 시종이 연못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용 한 마리가 물속에서 솟아오르더니 주룩주룩 비를 쏟고 우르릉 쾅쾅 천둥번개를 내리꽂는 거야. 너는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니 대단히 특별한 재주를 가졌구나. 그래서 용이 네 번째로 뽑혔지.
그런데 시종이 문득 나무 위를 쳐다보니 뱀 한 마리가 천둥, 번개, 비바람 속에서도 나무를 친친 감은 채 꼼짝도 않고 있는 거야. 너는 끈질기고도 참을성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내겠구나. 그래서 뱀이 5번째로 뽑혔지. 시종이 들판을 지나는데 말 한 마리가 따가닥 따가닥 발굽 소리도 우렁차게 바람같이 달리는 거야. 너는 달리는 모습이 매우 힘차니 누구든 너를 보면 용기를 얻겠구나. 그래서 말이 6째로 뽑혔지. 시종이 매 소리를 듣고 가보니 하얀 양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거야. 너는 깨끗하고도 성질이 순하니 하늘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양이 7번째로 뽑혔지. 이번에는 시종이 나무 밑을 지나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 사이를 훌쩍훌쩍 건너뛰며 열매를 열심히 따 모으고 있는 거야. 너는 꾀가 많고 재주가 좋으니 뱀에 꼬인 일도 술술 풀어내겠구나. 그래서 원숭이가 8째로 뽑혔지. 이튿날 시종이 동이 틀 무렵 울타리 옆을 지나는데 횃대 위에 있던 닭이 목을 높이 쳐들고 꼭야 하고 길게 우는 거야. 너는 부지런하여 때맞춰 시간을 알려주니 모두들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닭이 9번째로 뽑혔지. 시종이 오두막 옆을 지나는데 개 한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나오더니 시종을 향해 콩콩 큰 소리로 지저대는 거야. 너는 집을 잘 지키고 충성스러우니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구나. 그래서 개가 10번째로 뽑혔지. 시종이 우리 옆을 지나는데 돼지 한 마리가 반찬 투정 하나 없이 냠냠 맛있게 밥을 먹는 거야. 너는 느긋한 데다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으니 몸과 마음이 튼튼하겠구나. 그래서 돼지가 11번째로 뽑혔지. 이번에는 시종이 담장 옆을 지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사뿐히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니 다시 또 훌쩍 담장 위로 올라가는 거야. 너는 몸이 가볍고도 재빠르니 다른 수문장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면 좋겠구나. 그래서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뽑혔지. 시종은 수문장으로 뽑은 12마리 동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말했어.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들로 뽑혔으니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각각 12대문의 수문장이 될 것이니라. 그때 마침 쥐구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던 쥐 한 마리가 이 말을 엿들었어. 뭐? 하늘나라 수문장이 된다고? 그거 참 재미있겠다.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쥐는 살금살금 다가가 소 꼬리를 붙잡았어. 시종은 12마리 동물, 아니 쥐까지 13마리 동물을 이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단다. 잠깐만. 아니가 어디 있어? 응? 아니가 어디 있어? 뭐가 어딨어? 아니. 아니가 뭐야? 아 여기. 시종은 12마리 동물, 아니 쥐까지 13마리 동물을 이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단다. 아니 여기. 시종은 12마리 동물, 아니 쥐까지 13마리 동물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갔단다. 아니 지금 어? 하늘나라에 닿자 쥐는 얼른 구름 속으로 몸을 숨겼어. 시종이 말했어. 자, 이제 곧 하느님이 오실 것이니 다들 자리를 정돈하도록 한다. 고양이는 무술대장이니 맨 앞에 서고 나머지 동물들은 차례대로 서도록. 동물들은 재빨리 자리를 잡았어. 고양이,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서였어. 아빠 순서였지. 잠깐만. 그래가지고 아빠가 1년 더 먼저 태어나서 아빠가 용띠고 엄마가 1년 더 늦게 태어나서 뱀띠구나. 그렇지. 이거 그런데 고양이 배가 갑자기 사르르 아파왔어. 금방이라도 똥을 쌀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지. 할 수 없이 고양이는 똥을 누러 살짝 자리에서 빠져나갔어. 그런데 이를 어째? 바로 그때 하느님이 온 거야. 흐뭇한 눈길로 동물들을 둘러보던 하느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 아니, 어째서 동물들이 11마리밖에 없느냐? 시종은 깜짝 놀라 동물들을 살펴보았어. 분명히 12마리를 다 데려왔는데, 아, 고양이가 없구나. 고양이가 어딜 갔지? 숨어있던 쥐는 이때다 하고 쪼르르 달려가 나가 말했어. 하느님, 저는 고양이 친구인 쥐인데요. 고양이는 수문장 일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느님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 허,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네가 고양이 자리에 대신 앉도록 하여라. 쥐는 냉큼 고양이 자리로 가서 앉았지. 그리하여 12마리 동물은 각각 12대문의 수문장이 되었어. 똥을 다는 고양이는 그제야 헐레벌떡 달려와 하느님에게 매달렸지. 하느님, 저 못된 쥐를 쫓아내고 제가 수문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느님은 한 번 한 말을 바꿀 수가 없었어. 안 됐구나, 고양이야. 그렇지만 쥐는 호기심이 많고 때를 잘 기다려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대신 너에게는 하늘나라 대문처럼 열렸다 닫히는 눈동자를 주마. 네가 하늘나라 수문장으로 뽑힌 동물이라는 것을 모두들 잊지 않도록 말이다. 12대문 수문장은 쥐부터 돼지까지 차례대로 해마다 번갈아가며 대장을 맡았어.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해의 대장 동물을 따라 띠를 붙여주었지. 쥐가 대장인 해에 태어난 아기는 쥐띠가 되고 소띠, 말띠야. 호랑이띠, 아빠, 토끼띠, 나는 지금 말띠여서 지금 나 8살이고 아빠는 46세인가?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돼지띠, 닭띠, 개띠, 돼지띠 다 마찬가지란다. 그럼 올해 태어난 아기는 무슨 띠일까? 몰라. 아빠 지금 뭐야?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빠도 달력 봐야 알겠다. 달력이 그거를 그러니까 좀 달력이 나와 있어. 달력에 나와 있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 올해가 뭐 무슨 띠지? 이 알려줘. 잠깐만. 2015년이 우리가 한산 때인가? 2014 2015년. 2014년에 태어났어 우리. 그러니까 15년. 4, 5, 6, 7, 8, 9, 10, 1. 소띠인가 보다. 소띠 올해. 지금 하디야. 올해 소띠인가 보다.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소띠인가 보다. 소띠. 2021년? 그런 것 같아. 이거 참,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쥐한테 수문장 자리를 빼앗긴 고양이는 그 뒤로 쥐만 보면 쫓아가 괴롭혔지. 똥 누고 온 사이에 수문장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으니 밉기는 정말 미웠을 거야. 그렇지? 호랑이가 갑옷 입고 있어. 힘이 세가지고. 아니, 호랑이가 갑옷 입고 있는 게 호랑이가 대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호랑이 해인 것 같아. 호랑이 해. 이때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은 다 무슨 띠? 호랑이띠. 음. 얘 호랑이띠인가?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장군 같은 힘이 쓸 것 같아. 호랑이. 내가 정보마당. 나는 무슨 띠일까요?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물고기 자리, 정갈 자리 같은 별자리를 갖지만 동양 사람들은 개띠, 쥐띠, 용띠 같은 동물띠를 갖습니다. 우리는 별- 어떤 거야? 별자리로 하면 우리 물고기. 내가 별자리는 태어난 날짜에 따라 정해지고 띠는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집니다. 날짜에 따라서 신기하다. 별자리는. 별자리. 그럼 우리가 2월에 종류가 많겠네, 태어났겠네. 아빠. 그러겠지. 그럼 아빠는 8월에 태어났겠네. 아닌가? 그 날짜로 한다고. 날짜. 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날짜. 띠는 1년으로 따지는데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같은 해야. 같은 띠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근데 이건 날짜. 날짜를 한다고 하고 우리하고 달리겠네. 그러겠지. 자리가 다르겠지. 친구들하고 다르겠네. 자리가. 별자리로 그렇지. 다르네. 별자리로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 이거 띠에 해당하는 동물은 쥐, 소, 호랑이 등 모두 12마리이며 12띠가 어떻게 정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12동물 수문장에서는 전해 오는 12띠 유래 이야기를 새롭게 엮으면서 동물들이 가진 장점을 강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띠인가요? 날띠. 각자 자신의 띠를 찾아 자기 성격과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난 달리기. 음, 그렇지 않아, 아빠. 음. 빠르잖아. 음. 내가 열- 나는 말티잖아. 똑같은 게. 나는 야채 장을 먹어. 뭘? 야채? 야채. 그러네. 근데 난 돼지 잘. 나만 떼니까. 이거 12띠 동물의 민속과 상징. 1. 재빠르고 부지런한 쥐. 쥐는 농사의 풍년과 흉년, 나쁜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쥐는 새끼를 자주 낳기 때문에 강한 생산력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2. 성실하고 우직한 소. 우리 민족은 소를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금줄을 치고 미역국을 주기도 했지요. 소한테 미역국을 줘? 음, 소가 미역국도 먹구나. 피 맑아지라고 주는 거 아닐까? 가족처럼 생각해서 미역국을 줬나봐. 생일이니까 미역국. 피 맑아지라. 이거 힘이 센 소가 사람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성실함과 우직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3. 신령스러운 호랑이. 호랑이는 땅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동물로 받들어졌습니다. 또 나쁜 귀신을 물리쳐준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나 관복, 장신구 등 곳곳에 호랑이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4. 영리하고 재치 있는 토끼. 토끼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인해 특히 공예품에 많이 그려지고 새겨졌지요. 5. 임금과 나라를 보호하는 용. 용은 상상 동물로 못이나 강, 바다에 살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용은 임금을 상징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신으로 여겼지요. 용좌, 임금님의 자리, 용안, 임금님의 얼굴 등 임금을 가리키는 말에 용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6. 다시 살아나는 뱀. 뱀은 추울 때는 잠을 자고 따뜻할 때는 다시 활동을 합니다. 아빠 용띠지? 음, 근데 있잖아. 뱀팀이 좋은 것 같아.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까 만약에 부활하지 않을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왜 뱀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
알을 많이 낳아서. 아니, 아 지금 쉴 때는 잠을 자고 쉴 때는 잠을 자고 동화충 때 되면은 일어나서 음, 나와서. 겨울잠을 자면 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겨울잠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딱 깨어나면 다시 살아났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거 뱀은 추울 때는 잠을 자고 따뜻할 때는 다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뱀이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뱀을 무덤 벽에 그리거나 흙인형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키게 했지요. 7. 힘차고 능력 있는 말. 말은 강한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적인 여자를 최고로 치던 옛날에는 여자가 말띠인 것을 나쁘게 여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특성이 오히려 성공의 밑받침이 된다고 믿는답니다. 8. 평화를 사랑하는 양. 양은 무리지어 살지만 좀처럼 싸우지 않는 온순한 동물이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양도 무릎을 꿇고 어미 은혜를 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은혜를 아는 동물로 여겼지요. 9. 재주 많은 원숭이. 원숭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지능이 높습니다. 앞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열매 껍질을 까서 먹거나 도구를 사용해 열매를 딸 줄도 알지요. 그래서 원숭이는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10. 5가지 덕을 갖춘 닭. 닭은 5가지 덕을 갖춘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머리에 있는 벼은 관처럼 생겨서 학문을 나타내고 발은 싸움을 잘하는 것을 뜻하고 적과는 맹렬하게 싸움으로 용기가 있고 병아리에게 먹이를 먼저 먹임으로 어질고 착하며 날마다 시간을 알려주니 믿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11. 충성스러운 개.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개와 주인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다고 믿어 충직한 개를 매우 아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애완동물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12. 복스럽고 순진한 돼지.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여 돼지꿈은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복꿈으로 믿었습니다. 돼지는 또 순하고 느긋한 성질 때문에 순진함과 명랑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